옛날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 근처의 한 고을에 천석군 부자로 소문난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최참봉은 키가 육척에 가까운 장대한 체구에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올 정도로 풍채가 당당한 사내였지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에서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천석군이었는데 최참봉대에 이르러서는 그 재산이 더욱 불어나 만석군이 되었답니다. 우리 내감님처럼 복이 많으신 분이 또 있을까? 그럼요. 땅도 많고 돈도 많은 데다 덕망까지 높으시니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릴 정도로 최참봉은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지요. 허나 인생이란 것이 늘 순탄하기만 한 법이 있겠습니까? 최참봉에게도 깊은 시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3년 전에 부인을 여인 일이었습니다. 최참봉의 첫 부인은 안동 권씨 가문의 딸로 온화하고 현숙한 여인이었지요. 20살에 최참봉과 혼인하여 20여 년을 해로했는데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최참봉은 먼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대를 잇게 했지요. 그런데 부인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후 최참봉은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평소 금슬이 좋았던 터라 부인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게다가 나이가 50을 넘어서니 외로움이 더욱 사무쳤답니다. 아버님, 이제 3년 상도 끝났으니 새 어머님을 맞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자 내외가 조심스럽게 권했지요. 사실 양자 내외도 아버지를 모시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참봉이 워낙 까다로운 성품이라 식사 하나, 옷 한 벌도 모두 전 부인이 하던 방식 그대로 해야 했거든요. 그래. 나도 그리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들도 이제 따로 살림을 차려 나가는 것이 좋겠구나. 최참봉은 양자 내외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내외는 속으로는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요. 아버님, 저희가 무언가 소홀했던 점이 있습니까? 어찌 저희를 나가라고 하시는지요?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은 없다. 다만 새 사람을 들이려니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그러는 것이니 서운해하지 말거라. 이렇게 해서 최참봉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지요. 최참봉은 평소에 집에 담 모퉁이 하나 고치는 일도 구고감자의 영검도사에게 물어보고 실행에 옮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영검도사는 나이가 70이 넘은 노승으로 관상과 사주에 능하여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지요. 최참봉은 20살 때부터 이 도사를 스승처럼 모시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고 농사를 짓는 시기까지도 모두 영검도사의 조언을 구했지요. 그런데 유독 이번 혼인만은 영검도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최참봉이 새로 맞을 부인은 황간댁이라 불리는 30대 초반의 여인이었습니다. 황간댁은 황해도 황주 출신으로 본명은 윤소저였지요. 어려서부터 미모가 출중하여 동네에서는 황주 제일 미인이라 불렸답니다. 사슴처럼 맑고 큰 눈에 오똑한 코, 백옥같이 고운 피부와 앵두 같은 입술을 지녔는데 특히 목선이 길고 우아하여 걸을 때마다 백조가 논이는 듯했지요. 그런데 황간댁에게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18살에 처음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신랑이 급사했던 것이지요. 당시 신랑은 황주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건장하고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황간댁과 동침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어 죽고 만 것이었지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젊은 사람이 별다른 병도 없이 어찌 갑자기 요절한단 말인고? 혹시 신부가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 집안에서는
집안 망신이 두려워 쉬쉬하며 장례를 치렀답니다. 황간댁은 그렇게 18의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요. 그 후 황간댁은 친정으로 돌아와 10여 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마저 잇따라 돌아가시자 황간댁은 고향을 떠나 이 고을로 흘러들어왔던 것이지요. 빼어난 미모와 불행한 사연 때문에 금세 소문이 났고 최참봉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참봉 어른, 황주에서 온 과부가 있는데 자색이 빼어나다고 합니다. 과부라. 나이는 얼마나 되었는고? 30 남짓이라 하옵니다. 집안도 괜찮고 행실도 바르다 하니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매쟁이 할멈이 이렇게 권했지요. 최참봉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막상 황간댁을 보고는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야, 정말 하늘이 내린 미인이로구나. 저런 여인과 여생을 함께 한다면 내 더는 바랄 게 없겠구나. 최참봉은 황간댁의 자태에 완전히 매료되었지요. 특히 황간댁의 둥그런 턱선과 넉넉한 인중, 넓은 이마는 부귀영화를 타고난 관상이라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앞두고 최참봉이 평소처럼 영검도사를 찾아갔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사님, 제가 재혼을 하려 하는데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오호, 참봉이 재혼을 하신다니 경사로군요. 어떤 분과 인연을 맺으시려 하십니까? 황주에서 온 과부인데 이름은 윤씨요. 사주를 가져왔으니 한번 봐주십시오. 영검도사가 황간댁의 사주를 펼쳐보더니 갑자기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지요. 이것은 참봉 어른, 이 혼사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주가 그리 나쁩니까?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남자를 잡아먹는 살성을 타고났습니다. 그것도 보통 살성이 아니라 극살성입니다. 영검도사는 벌떡 일어나 최참봉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참봉 어른, 제발 들으십시오. 이 여자 배 위에서는 황소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부디 혼약을 파기하십시오. 도사님, 그래도 이미 혼담이 오간더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여인의 사주를 보니 이미 한 남자를 죽인 것이 보입니다. 참봉 어른도 첫날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영검도사는 거의 울먹이며 만류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최참봉은 평소와 달리 도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도사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 그리 염려 마십시오. 참봉 어른, 이것은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못 견디는 극살의 기운인데. 하지만 최참봉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영검도사는 한숨을 푹 쉬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지요. 그렇다면 제가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첫날 밤에는 절대로 그 여인의 배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최참봉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암자를 나왔습니다. 사실 최참봉도 영검도사의 말이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황간댁의 미모에 이미 혼이 빠진 터라 이성적인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드디어 혼례 날이 되었습니다. 온 고을이 떠들썩하게 잔치를 벌였지요. 최참봉 집에는 아침부터 하객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야, 최참봉이 재혼한다니 구경 한번 가야겠구먼. 새 부인이 천하절색이라던데 과연 얼마나 예쁜지 보자고. 잔치상에는 온갖 산의 진미가 올랐고 풍악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간댁은 붉은 비단으로 만든 화롯을 입고 나타났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고왔는지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넋을 잃을 정도였지요. 아이고,
저게 사람이냐 선녀냐? 최참봉이 복도 많다. 저런 미인을 아내로 맞다니?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신부인 환관댁의 표정이었지요. 기쁜 날인데도 왠지 슬픈 듯한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댁이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긴장해서 그런가 보지 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사실 환관댁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첫 신랑을 첫날 밤에 잃은 후 환관댁도 여러 점쟁이와 무당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팔자를 알아보았거든요. 그때마다 듣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당신은 남자를 죽이는 팔자요. 특히 당신 배 위에 오른 남자는 절대 살아남지 못할 것이요. 환관댁은 그래서 10여 년을 홀로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참봉이 간곡하게 청혼하자 외로움에 지친 환관댁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승낙했던 것이지요.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최참봉은 나이도 있고 덕망도 높은 분이니 환관댁은 이렇게 자위하며 혼례를 치렀습니다. 밤이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드디어 신방이 차려졌지요. 부인, 오늘부터 해로하게 되었으니 서로 아끼며 살아갑시다. 최참봉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환관댁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예,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피곤하시니 그냥 주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허허, 첫날 밤에 그게 무슨 말이오? 부끄러워 마시오. 최참봉은 환관댁을 품에 안았습니다. 최참봉은 영검도사의 경고를 기억하고 필사적으로 환관댁의 아래에 있으려 했지요. 하지만 흥분이 고조되자 결국 최참봉은 기어이 환관댁의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최참봉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그대로 환관댁의 배 위에서 숨이 끊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냐. 환관댁은 비명을 지르며 최참봉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최참봉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지요. 대감님이 어찌하여? 의원을 불러라! 빨리 의원을 불러!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진맥을 해보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심장이 갑자기 멎으신 것 같습니다. 별다른 외상도 없고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군요. 의원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검도사는 암자에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하지요.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어리석은 참봉이로다. 이렇게 해서 환관댁은 하룻밤 만에 다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만석군 부자의 과부가 된 것이지요. 온 고을이 이 기이한 일로 떠들썩했습니다. 최참봉이 첫날 밤에 죽었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람? 그 환관댁이라는 여자, 정말 무서운 여자로구나. 처음 시집갔을 때도 신랑이 첫날 밤에 죽었다던데.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환관댁은 소복을 입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최참봉의 양자 내외는 이미 분가한 터라 환관댁은 하인과 하녀들만 거느리고 그 큰 집에서 홀로 지냈지요. 환관댁은 매일 밤 최참봉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몸에 깃든 이 저주 때문에 당신까지 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상이 끝났습니다. 환관댁은 비로소 바깥 출입을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렀는데도 자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농익은 미모를 뽐냈답니다. 이 무렵 환관댁의 집안일을 총괄하던 집사가 있었습니다. 김 집사라 불리던 이 사내는 나이 40에 키가 크고 인물도 훤칠했지요.
본래 최참봉 집안에서 3대째 일하던 충직한 종이었는데 최참봉이 신임하여 집사로 삼았던 것입니다. 김 집사는 어려서부터 그를 익혀 물리가 트였고 무예도 어느 정도 익혀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지요. 특히 계산에 밝아 최참봉 집안의 재산 관리를 완벽하게 해냈답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가 환관댁을 남몰래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환관댁을 가까이서 모시다 보니 그 아름다운 자태와 고고한 품위의 마음을 빼앗긴 것이지요. 마님은 정말 하늘이 내린 선녀 같은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 홀로 계신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김 집사는 밤마다 환관댁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김 집사가 환관댁의 방문을 두드렸지요. 마님, 김 집사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마님,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환관댁이 마지못해 문을 열자 김 집사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만취해서 찾아왔느냐? 마님을 사모합니다. 이 몸이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마님을 향한 마음만은. 무슨 망발이냐? 당장 나가거라! 환관댁이 호통을 쳤지만 김 집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도 외로우실 텐데 제가 옆에서 모시겠습니다. 마님의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너도 죽고 싶으냐? 내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느냐? 환관댁은 필사적으로 김 집사를 밀어냈지만 김 집사는 환관댁을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마님과 하룻밤만이라도. 결국 그날 밤 김 집사는 환관댁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김 집사도 환관댁의 배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또다시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환관댁은 김 집사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이 일로 환관댁의 악명은 더욱 널리 퍼졌지요. 김 집사도 죽었다더군. 환관댁의 배 위에서 복상사했다지? 이제 정말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야. 가까이 가면 죽는다니까?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비단 장수 한 명이 환관댁에게 반에 찾아왔다가 역시 복상사를 했지요. 이 비단 장수는 나이 30의 건장한 사내로 전국을 떠돌며 장사하던 중환관댁의 미모의 반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부인, 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비단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필요 없으니 돌아가시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부인을 뵙고 싶어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비단 장수는 끈질기게 환관댁을 찾아왔고 결국 대낮에 안방에서 환관댁과 정을 통하다가 그만 복상사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제 소문이 온 나라에 퍼져 아무도 환관댁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과 하녀들도 모두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지요. 집사도 없고 하인도 없는 환관댁의 드넓은 기와집은 을씨년스럽게 텅 비어 있었답니다. 환관댁은 홀로 그 큰 집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했고 길을 가다가도 환관댁을 보면 모두 고개를 돌렸지요. 저기 저 여자가 남자를 잡아먹는 환관댁이야. 조용히 해. 눈이라도 마주치면 큰일 나. 환관댁은 이런 시선들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도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었지만 타고난 운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는 초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 무렵이었지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날, 어디선가 흘러들어온 건달 하나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건달의 이름은 막동이었습니다. 나이 35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량이었지요. 노름과 술을 좋아해서 돈이 생기면 며칠 만에 탕진하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면 남의 집 머슴살이나 마기를 하며 연명하는 그런 사내였답니다. 막동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10살 때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 종살이를 했는데 주인이 하도 모질게 굴어서 18에 도망쳐 나왔지요. 그 후로는 이곳저곳을 떠돌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막동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여자를 다루는 솜씨였습니다. 못생긴 얼굴에 키도 작았지만 이상하게 여자들이 막동이를 좋아했지요. 아마도 불쌍한 사연 때문에 동정심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막동이의 능숙한 화술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하튼 막동이는 가는 곳마다 여자를 울렸답니다. 여보게, 자네 혹시 환간댁이라고 아는가?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막동이가 옆자리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환간댁. 아, 그 남자 잡아먹는 과부 말인가? 그래, 맞네. 어디 사는지 아나? 북쪽 언덕 위에 큰 기와집이 보이지. 거기가 환간댁 집이라네. 그런데 왜 묻나? 별것 아니고. 그저 궁금해서. 막동이는 술잔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사실 막동이는 환간댁의 소문을 듣고 일부러 이 고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남자를 잡아먹는다는 절세미인, 그것도 부자 과부라니 막동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어디 한번 가보자. 정말 그렇게 무서운 여자인지. 막동이는 비틀거리며 환간댁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막동이는 환간댁의 대문을 두드렸지요. 계십니까? 길 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좀 피하고자 합니다. 한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담장을 넘어 들어갔지요. 넓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주인 없소? 아무도 없소? 막동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안채의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동이는 그쪽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안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환간댁이었지요. 저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비를 피하려고 왔습니다. 잠시만 처마 밑에서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서 가시오. 부인, 제발 부탁드립니다.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환간댁은 한참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막동이의 행색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당신은 건달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막동이는 허우대가 멀쩡하고 제법 말도 번지르르하게 했습니다. 환간댁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지요. 그럼 저기 행랑채에서 비를 피하다가 그치면 가시오. 부인, 실은 제가 부인의 한을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막동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자 환간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장 나가시오. 부인의 사연을 다 들었습니다. 남자들이 부인의 배 위에서 죽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미쳤구나.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환간댁은 필사적으로 막동이를 내쫓으려 했지만 막동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부인, 저는 어차피 버려진 목숨입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인데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지만 부인 같은 절세미인과 하룻밤을 보낼 수 있다면. 막동이는 그러면서 환간댁에게 다가갔습니다. 환간댁은 뒷걸음질 치며 울먹였지요. 제발 부탁이 오니 돌아가 주십시오. 당신도 죽고 싶지는 않을 터. 하하, 내가 죽는다 한들 뭐가 아까운 몸이겠소? 게다가 막동이는 환간댁을 안으며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제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간댁은 깜짝 놀라 막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막동이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부인이 위에 있으면 남자가 죽는다면서요? 그럼 반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환간댁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모든 남자들이 당연히 자신을 아래에 두려고 했고, 그래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 부인, 한번 믿어보시지요. 저도 목숨은 아깝지만 부인을 위해서라면 걸어볼 만합니다. 그날 밤 막동이와 환간댁은 조심스럽게 정을 나누었습니다. 막동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래에 있었고 환간댁은 불안해하면서도 막동이의 뜻을 따랐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동이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어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워 있을 때 환간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니. 하하, 제 말이 맞았지요? 부인이 위에 있을 때만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환간댁은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가 살아남은 것이지요. 이제야 저도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남자를 죽이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 후로 막동이는 환간댁 집에 눌러 살게 되었습니다. 환간댁은 막동이를 하늘같이 받들었고 막동이도 환간댁을 극진히 아꼈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후 환간댁이 입덧을 시작한 것이지요.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던 환간댁이 마침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보,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이야, 이거 정말 경사로군요. 막동이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막동이도 평생 자식이 없었는데 늙음하게 자식을 얻게 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 소식이 퍼지자 온 고을이 또다시 떠들썩해졌습니다. 환간댁이 임신했다더군. 그 남자 잡아먹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씨란 말인가? 떠돌이 건달이 들어가 살더니 그 건달 씨라더군. 세상에, 그 건달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막동이와 환간댁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10달 후 환간댁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그 후로도 딸 하나를 더 낳아 금슬 좋게 살았답니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환간댁의 사주팔자에는 정말로 남자를 죽이는 살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남자가 위에 있을 때만 발동하는 것이었지요. 하늘과 땅이 뒤바뀐 채 위에서는 오히려 남자에게 복을 주는 기운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역시 하늘도 무심하지 않으시구나. 모든 화에는 그것을 풀 방법이 있는 법이지. 영검도사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간댁은 마침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평범한 여자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지요. 죽음의 운명도 지혜와 용기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막동이와 환간댁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답니다. 타고난 팔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 땅 외곽의 작은 마을에 안서방이라는 농사꾼이 살았습니다. 안서방은 몸집은 작지만 눈빛이 총명하고 앙칼진 턱선을 가진 사내였지요. 농번기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농한기에는 집신을 팔아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답니다. 안서방의 본명은 안득수라 했는데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꾀가 많았답니다. 18살 때 마을의 부자 김진사의 장작을 훔쳤다는 누명을 쓴 적이 있었지요. 마을 건달 꾀돌이가 실제로 장작을 훔쳤는데 하필 그날 밤 큰 비가 내려서 훔친 장작들이 모두 젖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안득수의 집에서 장작을 찾겠다고 몰려왔을 때 안득수는 자신의 장작 더미를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여기 제 장작들을 보시오. 모두 마른 장작들이지 않소? 만약 어젯밤 김진사 댁에서 장작을 훔쳤다면 그 큰 비에 젖었을 텐데 어찌 이리 바짝 말라 있겠소? 과연 꾀돌이가 숨겨둔 장작들은 모두 젖어 있었고 이 재치로 안득수는 누명을 벗게 되었지요. 그 후로 사람들은 그를 꾀득수라 부르게 되었고 결혼 후에는 안서방이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안서방은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성실하고 근면했지만 인정이 많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소작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흉년이 들면 마을 사람들과 먹을 것을 나누다 보니 제 배를 채울 만큼의 여유가 없었답니다. 그런데도 안서방은 늘 웃는 얼굴로 일했고 어려운 이들을 도왔지요. 여보, 우리 집 형편도 좋지 않은데 어찌 항상 남을 도우려 하시오? 안서방의 아내 순심이가 물으면 안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흙덩이처럼 혼자 살겠소. 내 오늘 굶어도 내일 배부를 수 있지만 이웃이 굶는데 어찌 모른 척하겠소? 안서방의 아내 순심이는 남편의 그런 인정 많은 성품을 사랑했지만 때로는 속으로 한숨을 쉬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로를 아끼며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심이가 심한 곶불에 걸렸습니다. 며칠째 열이 떨어지지 않고 기침이 심해져 몸져 누워 있었지요. 안서방은 무척 걱정이 되었답니다. 아이고 여보, 내일이 열이 나니 어찌하면 좋겠소? 임자, 걱정 말게. 내가 장에 가서 약재라도 구해오겠소. 오늘 장날이니 약방도 나와 있을 터. 우리 형편에 무슨 약재를 산단 말이오. 내 그냥 참고 견디겠소. 그런 소리 마시게. 꿀이라도 사다가 배를 넣고 끓여주면 기운이 날 터이니 얼른 쉬고 계시오. 안서방이 아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니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장에 가서 약재를 구하기로 했지요. 이날은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여러 장수들이 모여들었답니다. 안서방은 주머니를 뒤져 몇 푼 안 되는 돈을 세어보았습니다. 가진 돈은 얼마 없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약을 구해야 했지요. 안서방은 아내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 배 3개와 꿀 1단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꿀배숙은 몸이 약한 사람에게 기운을 돋우는데 좋다고 했으니까요. 장터에 도착한 안서방은 신중하게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배 장수 앞에 서서 가장 탐스러운 배를 살펴보았지요. 여보시오. 배장수 양반, 이 배는 얼마요? 배 장수는 턱수염을 휘날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손님. 아주 잘 보셨소. 올해 배가 풍년이라 과실도 좋고 가격도 좋다오. 개당 50푼만 주시오. 안서방은 그 값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를 위한 것이니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3개의 배를 골라 주머니에 넣었지요. 자, 이제 꿀을 구해야겠군. 안서방은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 꿀장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었지요. 여기 꿀 사시오. 산골짜기에서 채취한 토종꿀이라오. 병에 좋고 몸에 좋은 약꿀이오. 안서방은 꿀장수 앞에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꿀 1단지 얼마요? 꿀장수는 눈을 반짝이며 안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안서방의 소박한 차림새를 보고 쉬운 상대라 생각했는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이 꿀은 진상품이라 그냥 꿀이 아니라
산에서 약초를 먹고 자란 벌들이 만든 약꿀이랍니다. 한 번 먹으면 병이 싹 낫는다니까요. 200푼이면 싸지요. 안서방은 꿀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약효가 있다면 아내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한 번 맛을 보고 싶었지요. 맛을 좀 볼 수 있겠소? 꿀장수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맛본다고 손가락을 담그면 어쩌시오? 이 귀한 약꿀이 더러워지면 약효가 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위에만 살짝 맛보면 됩니다요. 꿀장수는 나무젓가락으로 꿀 윗부분을 살짝 떠서 안서방의 입에 넣어 주었지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안서방은 꿀의 품질에 만족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그럼 한 단지 주시오. 안서방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꿀장수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먹고 싶었던 막걸리도 마실 돈이 없었지만 아내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에 후회는 없었답니다. 이제 아내가 이 꿀배숙을 먹으면 병이 싹 나을 게야. 안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이웃들도 안서방의 바구니를 보고 무엇을 샀냐고 물었지만 안서방은 빨리 아내에게 가야 한다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여보, 나왔소. 보시오. 맛있는 배와 꿀을 사왔소. 이제 꿀배숙을 해드릴 테니 기운을 내시오. 순심이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당신 참 인정이 많소. 안서방은 부엌으로 가서 배를 씻고 꿀 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단지 위만 살짝 꿀이고 그 아래는 전부 조청이 아니겠습니까? 안서방은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보았지만 분명 위에만 꿀이 있고 아래는 모두 조청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망할 놈의 자식! 나를 속이다니! 안서방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소중한 돈으로 산 것이 가짜 꿀이라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안서방은 가짜 꿀단지를 다시 싸서 당장 장터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내가 속았소. 이건 진짜 꿀이 아니라 조청이오. 장에 가서 그 사기꾼을 찾아 돈을 돌려받고 오겠소. 여보, 날이 이미 저물었소. 내일 가는 게 어떻겠소? 아니요, 지금 가야 그 사기꾼을 찾을 수 있소. 내일이면 이미 떠났을게요. 안서방은 가짜 꿀단지를 안고 20리 길을 달려 장으로 갔답니다. 하지만 장은 이미 파장을 했고 꿀장수는 자취를 감춘 뒤였지요. 안서방은 이리저리 장터를 돌아다니며 꿀장수를 찾았지만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안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순심이 약살 돈으로 가짜 꿀을 사다니. 집에 돌아온 안서방은 울적한 마음으로 순심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순심이는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지요. 여보, 조청이라고 나쁜 것은 아니잖소. 그걸로 배숙을 해 먹으면 되지 뭐. 아니요. 내가 속은 것도 억울한데 그 사기꾼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생각을 하니 더 못 참겠소. 꼭 그 놈을 찾아내고 말겠소. 안서방은 며칠을 앓으며 분하게 지냈습니다. 불이 난 것처럼 얼굴이 달아오르고 어떻게든 그 꿀장수를 찾아 혼을 내주고 싶었지요.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에게서 5일장이 다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꼭 그 사기꾼을 잡고 말겠어. 다음 장날 아침 안서방은 일찍 일어나 가짜 꿀단지를 들고 다시 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온 장터를 샅샅이 뒤졌지요. 마침내 주막 근처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나오는 꿀장수를 발견했답니다. 저기 있구나. 드디어 찾았다. 안서방은 분노를 가라앉히며 천천히 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꿀장수는 키가 크고 덩치도 컸으며 이미 술에 취해 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요.
여보시오. 지난번에 당신이 판 건 가짜 꿀이오. 당장 내 돈 돌려주시오. 안서방이 가짜 꿀단지를 들고 따져 물으자 꿀장수는 술 냄새를 풍기며 우습다는 듯 안서방을 째려봤습니다. 뭐라? 나는 당신한테 꿀 판 적 없어. 저리 비켜. 아니, 분명 당신이요. 여기 증거가 있소. 위에만 꿀이고 아래는 다 조청이요. 내가 보기엔 조청이 아니라 당신 똥인 것 같은데? 썩 꺼져. 꿀장수는 거만하게 안서방을 밀쳐냈고 왜소한 안서방은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찧었지요. 하마터면 가짜 꿀단지마저 깨뜨릴 뻔했답니다. 이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아내가 병이 들어 약 대신 이 꿀을 샀는데 당신이 속인 겁니다.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소? 시끄럽다. 저리 비켜. 어디서 꿀을 조청으로 바꿔와서 생떼를 부리며 사람을 잡는 것이냐? 좋은 말로 할 때 저리 꺼져라. 계속 떼를 쓴다면 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야. 꿀장수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안서방은 뒤를 쫓아가 다시 앞길을 막았지요. 나하고 당장 사또 앞으로 갑시다. 내 증거가 있소. 이거 오늘 재수온 붙었네. 꿀장수는 이제 화가 난 듯 걸음을 멈추고 안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발길질을 했지요. 꿀단지가 박살이 나고 안서방도 나뒹굴었답니다. 꿀과 조청이 뒤섞여 땅에 쏟아졌고 이제 증거마저 사라져 버렸지요. 이런 망할 놈의 자식!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안서방은 일어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아무도 힘센 꿀장수와 다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안서방도 덩치로는 도저히 꿀장수를 당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답니다. 오기가 발동한 안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말없이 20걸음쯤 거리를 두고 꿀장수의 뒤를 밟았습니다. 꿀장수는 계속 앞으로 걸어갔고 때때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안서방은 모르는 척 먼 산을 보며 그 간격을 계속 유지했지요. 저 자식이 설마 날 따라오는 게냐? 에이, 기분 탓이겠지? 너 처맞기 싫으면 쟤까지 것이 따라오겠어? 꿀장수는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도 안서방이 무관심한 척하는 모습에 안심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따라가던 중 안서방은 앞에서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저만치서 기골이 장대한 텁석부리 사내가 그의 아내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지요. 텁석부리 사내는 키가 7척은 좋게 되어 보였고 어깨는 문짝만 했으며 얼굴은 마치 호랑이처럼 무시무시했습니다. 그의 곁에 있는 여인은 하얀 살결에 고운 옷차림으로 분명 양가집 교수였지요. 안서방의 머릿속에 갑자기 묘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안서방은 몸을 낮추고 빠르게 꿀장수를 앞질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텁석부리와 그의 아내 옆으로 다가가던 중 갑자기 그 부인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부인, 자색이 곱구려. 내 첩으로 들어와 팔자 한번 고쳐보지 않겠소? 내 당신 같은 미인에게 비단옷과 진주 목걸이를 사줄 테니 어서 따라오시오. 순간 장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입을 못 다물었고 텁석부리 사내는 안서방의 뜻밖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이내 몸을 부르르 떨더니 눈에서 불을 뿜기 시작했지요. 이 빌어먹을 놈이 감히 면전에서 내 아내에게 수작질을 부린단 말이냐? 텁석부리는 솥뚜껑 같은 손으로 안서방을 덮쳤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반죽음이 될 것이 뻔했지요. 하지만 안서방은 몸은 왜소하지만 몸놀림이 재빨랐답니다. 그는 마치 물고기처럼 미끄러지듯 텁석부리의 손아 귀를 빠져나갔지요. 잡아봐라. 이 바보 같은 놈. 안서방은 재빨리 몸을 피한 후 냅다 뛰기 시작했고 벌겋게 달아오른 텁석부리가 뒤를 쫓았답니다.
텁석부리는 마치 들소처럼 코를 벌름거리며 안서방을 쫓아왔지요. 잡히면 경을 칠 줄 알아라. 내 놈의 두 다리를 분질러 놓을 것이야. 안서방은 주먹 다짐엔 언제나 밀리지만 달리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고된 농사일로 단련된 다리는 바람처럼 빨랐지요. 그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계속 도망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길을 비켜주었고 안서방은 의도적으로 꿀장수가 있는 방향으로 달렸답니다. 안서방은 꿀장수가 보이지 않을까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침내 저만치 앞서가던 가짜 꿀 사기꾼을 발견했지요. 꿀장수는 아직도 안서방이 자신을 따라오는지 확인하느라 뒤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안서방은 달리는 속도를 더 높여 꿀장수 옆을 지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형님도 빨리 도망가시오. 저 불안당 같은 놈이 나와 형님을 다 잡아 죽이려 한다오. 우리 빨리 도망칩시다. 그 말을 끝내고 안서방은 바람처럼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황한 꿀장수는 뒤를 돌아보다가 맹수처럼 달려오는 텁석부리를 보고 겁에 질렸지요. 텁석부리는 갑자기 앞에 나타난 꿀장수를 보고 걸음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그리고는 아무 생각 없이 꿀장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놈을 죽이면 내 놈 동생이 송장을 치우러 오겠지. 오늘 내 놈 둘 다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왜 이러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게요? 나는 그 자와 아무 관계도 없소. 거짓말 마라. 분명 내 동생 놈이 내 아내를 희롱했으니 내 놈도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 꿀장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텁석부리의 주먹이 날아와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꿀장수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텁석부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꿀장수를 두들겨 팼답니다. 감히 내 아내를, 이 미천한 놈들이 감히 어디라고? 산 위 소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서방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텁석부리가 꿀장수를 몇 대 더 때리더니 마침내 지쳐서 고개 너머로 사라졌지요. 안서방은 텁석부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반송장이 된 꿀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꿀장수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안서방은 꿀장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기억나시오? 나는 당신이 가짜 꿀을 팔아 속인 사람이오. 내가 당신에게 사또 앞에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지요. 이제 봤소. 세상에는 사또보다 무서운 것이 많다오. 꿀장수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안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꾀에 넘어간 것을 깨달은 듯했지요. 제발 살려주시오. 다시는 그런 짓 않겠소. 돈은 어디 있어? 꿀장수는 허리춤에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서방은 그 주머니를 받아들고 주머니 안에 있는 돈을 세어보았지요. 꿀값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답니다. 내 꿀값만 가져가겠소. 나머지는 당신 것이니 그 돈으로 약이나 사서 몸조리 하시오. 안서방은 꿀값만큼의 돈을 꺼내고 나머지는 꿀장수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면서 산 넘고 물 건너 집으로 향했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안서방은 약방에 들러 아내를 위한 약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꿀도 한 단지 샀지요. 비록 작은 단지였지만 순수한 꿀이었답니다. 여보, 다녀왔소. 여기 약재와 진짜 꿀을 가져왔소. 순시민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 반색했습니다. 여보, 어찌된 일이오? 어떻게 돈을 돌려받고 약과 꿀까지 사온 게요? 안서방은 활짝 웃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지요. 순시민은 깜짝 놀랐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여보. 당신 참 재주가 많소. 그 꿀장수가 얼마나 놀랐을까?
너무 놀라 똥을 지렸을게요. 지금쯤 상처를 매만지며 반성하고 있지 않겠소? 부부는 함께 웃으며 꿀배숙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순심이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고 안서방은 다시 밭일을 하러 나갔답니다. 이 소문은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안서방의 재치와 꾀에 감탄했지요. 그 후로 꿀장수는 다시는 그 지역에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또한 마을 장터의 다른 장수들도 감히 가짜 물건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텁석부리가 우연히 장터에서 안서방을 마주쳤습니다. 텁석부리는 안서방을 알아보고 달려들어 따져 물었지요. 내가 그때 그 망할 놈이로구나. 내 아내를 희롱한 그 망할 놈. 안서방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적 없소. 다만 사기꾼에게 소가 가짜 꿀을 산 불쌍한 농부일 뿐이요. 거짓말 마라. 분명 내 놈이 내 면전에서 아내를 희롱하지 않았느냐? 이보시오. 당신 눈에는 내가 그렇게 바보로 보이시오? 내가 당신같이 기골이 장대한 장사꾼을 상대로 그런 무례한 짓을 했을 것 같소? 아마 나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요. 안서방의 태연한 모습과 확신에 찬 말투에 텁석부리는 점점 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사과했지요. 그랬나? 내가 착각했나 보구려. 미안하오. 괜찮소. 모두가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렇게 안서방은 또 한 번 위기에서 벗어났답니다. 이렇듯 안서방은 힘은 약했지만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알았지요. 세월이 흘러 안서방은 마을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마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때로는 사또의 자문 역할도 했답니다. 그의 지혜는 마을 전체에 이로움을 주었고 덕분에 마을은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었지요. 한 번은 마을에 홍수가 나서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길 위기에 처했을 때 안서방이 앞장서서 둑을 만들고 물길을 돌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서방의 지시에 따라 힘을 합쳐 일했고 덕분에 마을은 큰 피해 없이 홍수를 넘길 수 있었지요. 안서방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이미 물에 잠겼을 거요. 맞소. 안서방의 지혜가 우리를 구했소. 마을 사람들은 안서방에게 감사했고 그의 지혜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또 한 번은 마을에 도적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힐 때도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10명이나 되는 무리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있었지요. 관군을 부르자니 멀고 혼자서는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때 안서방이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계획을 제안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는 도적들을 당할 수 없지만 꾀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시오. 안서방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도적들이 자주 나타나는 길목에 함정을 파고 그 위에 나무잎으로 덮어두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도적들이 마을로 오는 길에 가짜 병자를 만들어 놓고 그 병자가 도적들에게 마을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었답니다. 도적들도 전염병은 무서워할 테니 마을에 오지 않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서방의 계획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후 도적들이 나타났을 때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지요. 도적들은 전염병 이야기를 듣고 겁에 질려 달아났고 마을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답니다. 역시 안서방이구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게요? 별것 아니요. 다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뿐이지요. 안서방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존경은 더욱 깊어졌답니다. 그런 안서방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치게 되었지요.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시달렸고 안서방의 집도 예외는 아니었답니다.
여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순심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안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지 않소? 안서방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인근 산에 올라가 도토리와 칡뿌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묵을 만들어 굶주림을 이겨나갔지요. 또한 그는 물고기를 잡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답니다. 이렇게 돌을 쌓아서 물길을 막으면 물고기들이 이곳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잡을 수 있지요. 안서방의 지혜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가뭄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었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얗게 센 안서방은 자주 마을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했지요. 세상에는 힘센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지혜란 것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깨닫는 것이니라. 그리고는 젊은 시절 꿀장수를 혼내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답니다.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고 지혜의 중요성을 배웠지요. 안서방 할아버지, 그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그럼 많지.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단다. 안서방은 그때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기꾼을 혼내준 이야기, 도적들을 물리친 이야기, 가뭄을 극복한 이야기 등등 말이지요.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 지혜와 용기를 배웠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사또가 안서방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안서방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안서방이라는 분이 계시다니 정말 뵙고 싶습니다. 사또가 안서방을 만났을 때 안서방은 소박한 농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지요. 사또나리께서 이런 시골 농부를 찾아주시다니 황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러 왔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서방은 사또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사또나리,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벼가 썩고 너무 적으면 마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물을 대야 벼가 잘 자라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엄하면 원망하고 너무 관대하면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사또는 안서방의 말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안서방은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서 때로는 관가의 조언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답니다. 안서방과 순심이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자식들도 부모의 지혜를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답니다. 안서방의 첫째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요. 하지만 그들 모두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항상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섰답니다. 안서방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전해졌고 꿀단지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교훈을 얻기도 했답니다. 훗날 안서방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서방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그의 업적을 기록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의 기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를 추도하며 그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지요. 이렇듯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보다 꾀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답니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지혜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지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기술이 아닐까요? 우리도 안서방처럼 지혜롭게 살아간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서방의 지혜는 단순히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었지요. 사기꾼을 혼내준 것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서였고, 마을 사람들을 도운 것도 진심 어린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답니다. 지혜는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니라. 안서방이 자주 하던 말이었지요. 그래서 그의 지혜는 더욱 빛날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안서방처럼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작은 꾀 하나가 큰 힘보다 더 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안서방처럼 말이지요.